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이 추워 가만히 있어도 뼈가 시린 계절이네요. 요즘 밖에 쌓인 눈을 보면서 낭만을 찾는다기보다는 길이 얼어 어르신들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동심을 잃고 어른이 되었다는 소리나 다름없겠죠. 나이가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쑤시지 않은 곳이 없는 요즘,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사건이 생각나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늘 고기가 참 싫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지요.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지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외할아버지 몸에서는 늘 비릿한 냄새가 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냄새는 할아버지가 오래도록 정육점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아주 작은 정육점 하나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다라는 말이 딱 맞는 가게였는데 장사가 조금씩 되면서 가게를 하나씩 늘려가셨다고 했죠. 네 외할아버지는 평생 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 나는 할아버지가 고기 장사해서 진짜 좋은데. 그래? 우리 딸이 좋으면 그걸로 됐어. 외할아버지는 늘 크고 무거운 칼을 들고 계셨대요. 날이 얼마나 잘 서 있었는지 지금처럼 기계가 대신해주던 시절도 아니어서 전부 손으로 칼로 뚝딱뚝딱 고기를 썰어 손님들에게 내주셨다고 했죠. 엄마는 그 칼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고 했어요. 도마 위에 고기가 닿는 소리, 칼날이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까지도요. 요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계가 다 해주지만 그땐 아니었잖아요. 고기를 자르고 다듬고 손질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이었고 그 중심에 늘 외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엄마는 어릴 적 친구들의 부러움을 많이 샀다고 했어요. 너네 집은 고기 맨날 먹잖아. 부럽다. 진짜. 그런 말들을 친구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막상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고 했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마네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성장기 애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하시면서 팔다 남은 자투리 고기들을 한가득 들고 집에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걸로 국도 끓이고 구워서도 먹고 또 먹고 엄마 말로는 정말 질릴 정도였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말이야, 고깃국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 왜? 나는 외갓집 가서 먹는 고깃국이 제일 맛있던데. 그것도 하루 이틀 먹어야 맛있는 법이지. 매일같이 먹으면 질린다니까. 엄마는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때는 고깃국 먹는 게 쉽지 않았던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보릿고개 시절에 태어난 줄 알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 물론 자주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엄마는 지금 연세가 60대 후반이신데도 키가 무려 170cm세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큰 편이잖아요. 엄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키가 컸다고 했고 20살이 넘었을 무렵에는 모델 해보라는 소리도 꽤 자주 들었다고 하셨어요. 뭘 먹고 그렇게 키가 컸냐고 물어보면 전부 고기덕이라고 말을 하시기도 했죠. 질리도록 먹었던 고기가 전부 키로 간 것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남들 눈에 엄청 부러운 환경이었겠지요. 하지만 엄마는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고 했어요. 집에만 가면 은은하게, 아니 은은하다기보다는 확실하게 풍기는 고기 기름 냄새 때문에 코가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정육점을 차리느라 돈을 죄다 쏟아부은 탓에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반지하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환기도 잘 안 되는 집이었고 창문을 열어도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고 했죠. 네가 그 누린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집에 들어오면 숨부터 막혔다니까. 하긴 그러면 고기가 싫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맛있잖아. 맨 짜투리 고기만 들고 오는데 그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나마 살 고기는 다 삼촌한테 가고 엄마는 비계 덩어리에 붙은 거 겨우 긁어 먹었지.
그 말이 왠지 오래도록 귀에 남았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버거운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의 인생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써셨고 그 세월만큼이나 말도 많았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은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옛날 말로 따지면 백정이라느니 하면서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무시를 해댔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았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게 너무 싫었다고 했죠. 창피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엄마는 괜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외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저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게 너무 창피했다고요. 엄마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해서 캠퍼스를 누빌 때도 부러워했었어요. 우리 엄마도 대학에 엄청나게 가고 싶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결국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정육점으로 가족들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무렵부터 삼촌은 말 그대로 돈을 잡아먹는 귀신이었다고 했죠. 학교에 다녀오면 엄마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혼자 복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삼촌은 늘 밖으로 나가 노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시절 사람들은요, 아들이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집안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았대요. 학원비도 사고 수습비도 아무런 고민 없이 나갔다고 했죠. 그땐 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삼촌이 사고를 쳐도 말이야. 우리 아들 하면서 다 넘어가 주더라. 그게 그렇게 속상했지. 에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무했네. 아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한 번쯤은 사고도 치는 거다. 그렇게 유하게 넘어가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엄마는 늘 혼자였다고 했어요. 엄마가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공부방에 다니고 싶다.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고 말만 꺼내도 돌아오는 건 호통뿐이었다고 했죠. 집안 사정도 모르고 철없는 소리 한다고 혼쭐이 났다고 말을 하는 엄마의 얼굴은 속상함이 가득했어요. 요즘이야 남녀 차별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희미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엄마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사치였고 괜한 욕심처럼 취급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책을 빌려보고 남들 안 보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문제를 풀었다고 했지요. 꼭 대학에 가겠다고 그게 엄마 자신에게 주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게 됐다고 했죠. 근데 왜 대학을 다니지 못했어? 등록금은 땅 파서 나오냐? 그땐 학자금 대출 그런 것도 없었나?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대출을 받을 현실도 안 됐지. 합격은 했지만 다닐 수는 없다는 현실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탓에 누구에게도 더 말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듯이 포기했다고 했죠. 그렇게 대학은 엄마 인생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괜히 손에 쥔 컵만 만지작거리게 됐어요. 그래도 엄마는 참 잘 살았잖아. 가정도 꾸리고 자기 몫을 다 해내면서. 그럼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정말 잘 살았지. 그래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나를 한번 안아주고 싶긴 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엄마의 인생을 듣는다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엄마가 뜬금없이 아버지랑 같이 고깃집을 연다고 했을 때요. 저는 솔직히 정말 의아했어요.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들어왔는데 그 어디에도 고깃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고기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냄새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가지 못했던 엄마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외할아버지 옆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썰어둔 고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손님들에게 건네는 일이었지요. 하루 종일 고기를 만지고 있으면 몸에 누린내가 배어서 집에 오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런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랑 같이 고깃집을 연다고 하니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물음표만 떠다녔어요. 엄마 인생에서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게 고기 장사였는데 왜 다시 그 길로 들어가려는 걸까 싶었거든요. 심지어 이것저것 돈만 털어먹고 결국엔 정육점에서 일 배우겠다고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온 삼촌 때문에 엄마는 외가와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엄마는 모든 걸 삼촌에게 빼앗겼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외할아버지 정육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엄마가 고깃집을 낸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는 고깃집을 연 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정육점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좋은 고기를 보는 눈이 남달랐고 어디서 어떻게 들여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정말 좋은 고기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들여왔고요. 아버지 역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어서 두 분은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불판 닦고 고기 나르고 테이블 치우는 일까지 가리지 않고 하셨죠. 그렇게 두 분은 금세 자리를 잡았어요. 동네에서 고기질이 괜찮은 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꽤 큰 고깃집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지요. 그게 제 나이 30의 일이었어요. 내가 우리 딸 시집은 섭섭치 않게 보내야 하지 않겠어? 내 결혼 때문에 정육점 연 건 아니잖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무리는 무슨,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장사 잘 돼서 요즘 살만 나는구만. 저는 그저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자랑스러웠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 모습이요. 도망치고 싶었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엄마가요. 그리고 제 나이 32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꽤 순탄했죠. 물론 순탄하다는 말이 전부 좋은 일로만 가득 찼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가 큰 파도 없이 흘러가긴 했지만 그 안에 잔잔하게 불편한 기류는 분명히 있었죠. 특히 우리 시어머니 쪽에서요. 우리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혼자 지낸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어요.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정말 오래 그리고 힘들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쉬지 않고 하셨죠. 내가 말이다, 니네 시아버지 병간호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이야기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따라왔죠. 노후에는 아들네 부부에게 효도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마치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슬그머니 제 눈치를 봤어요. 효도는 평소에도 잘하고 있잖아. 며느리 들어왔다고 텃세 부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텃세는 무슨, 아들놈이 지엄마 편은 안 들고 맨 마누라 편이지. 남편은 제 편인 척하긴 했지만 은근히 아주 은근히 제가 시어머니를 더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제 편을 드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며느리가 조금만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느껴졌죠. 말이라도 제 편을 드는 이유도 뻔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시어머니를 말렸다, 당신 편을 들었다 변명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허울만 좋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대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라고 했죠. 그러다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되면서 병원 밖을 거의 나가지 못하셨다고 했고요. 시아버지가 대기업에서 한몫했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평생 자랑이기도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시어머니 얼굴이 아주 잠깐 굳는 게 보였어요.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표정은 솔직했죠. 사돈 고깃집 운영은 잘 되시고 우리 바깥 양반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아들도 어디 대기업 임원집 딸이랑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엄마, 그런 소리를 왜 하고 그러세요? 결혼 후에도 종종 그런 말을 뱉으시며 제 귀를 누르려고 하셨죠. 괜히 그냥 해본 말이라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강요를 하기도 하셨고요. 막말로 옆에서 남편이 말리지 않았으면 결혼 자체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뭐 말만 들으면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처럼 대기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전문직도 아니었어요. 저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서로를 알아봤고 그래서 결혼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이 유난히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겨우겨우 아끼며 생활하고 계신 분이었죠.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도 입만 열면 대기업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의 저는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요. 우리 둘이면 뭐든지 해낼 수 있지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아도 같이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삶은 정말 평범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고깃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낳아 키웠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쉬고 남들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틈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변화는 우리 부모님의 가게가 확장 이전하면서부터였어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 가게는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깃집이었어요. 맛은 괜찮지만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가게를 확장 이전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테리어부터가 달랐고 간판도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여기 좀 괜찮은 집이다 싶은 고급 한우집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죠. 엄마, 가게가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변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를 고르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정했는지 몰라. 어때? 이제 비싸게 받아도 되겠지? 처음 가게를 보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괜히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뜬금없게도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친정 고깃집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가 가게가 확장 이전한 뒤부터 슬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너네 친정 가게 잘 된다며 라고 시작된 말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이어졌지만 묘하게 귀가 쫑긋 서 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의 저는요, 솔직히 그걸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린 우리 딸을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집에 있는 게 쉬는 거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착각이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 울음소리, 기저귀, 수유, 재우기. 정신이 쉴 틈이 없었죠. 진짜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싶었다니까요. 우리 엄마는요, 고깃집이 확장 이전을 하면서 일이 더 바빠졌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 붙어 계셨고, 그래서 제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이라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해야 할 일이 좀 밀려서요. 내가 시간이 어디 있니? 나가는 모임이 일주일에 4개인데. 좀 어렵다. 네 친정에 이야기해보지 그래. 정말 말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사별 후
병간호로 보냈던 시간을 이제야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별별 모임을 다 가입해서 다니고 계셨거든요. 동창회, 친목회, 종교 모임, 여행 모임까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기가 병간호를 하면서 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허구한 날 집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일상도 존중은 해야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매번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뺄 수 없는 피치 못할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너무 어린아이라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대기가 밀려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매번 거절만 당하다 보니 시어머니께 부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바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산악회 모임까지 참석을 하셔야 했거든요. 오늘은 문화센터, 내일은 산악회, 모레는 또 무슨 친목 모임. 달력을 보면 집에 계시는 날이 거의 없었죠. 보통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보고 싶어서 난리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분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손주 이야기보다 모임 이야기, 사람 만나는 이야기, 어디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으셨죠.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동안 병간호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거라고 100번 이해하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가게 정리할 시간 아니야? 예, 오늘 너네 시어머니가 우리 가게에 왔다 갔다. 어머님이? 아니, 어머님이 왜 엄마네 가게까지 가? 거리도 먼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지. 긴가민가 했다니까. 그 뭐라더라? 줌바 댄스? 그거 모임이라나 뭐라나? 넷이 와서 밥 먹고 갔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엄마 가게에 온 게 싫다기보다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찾아갔다는 게 조금 신경 쓰였어요. 사실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모임 사람들을 끌고 일부러 거기까지 갔다는 건데 무슨 일이 있나 싶은 느낌이었던 거죠. 아무튼 계산도 하시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시더라고.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 사돈인데 어떻게 돈을 받니? 그것도 뭐 한우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식사만 하신 건데 갈비탕 4그릇 먹은 걸로 돈을 받아? 엄마는 무슨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사돈이라고 안 받는 게 어딨어. 당연히 받아야지. 너도 네 딸 키워서 시집 보내봐라. 그게 쉽나? 게다가 처음 방문한 건데 어떻게 냅다 돈을 받냐? 다음부터 받으면 되지. 비싼 한우를 먹은 것도 아니고 12,000원짜리 갈비탕 4개라면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거리도 먼데 일부러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 거 보면 좋은 마음으로 온 것 같다고. 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행동을 포장하셨어요. 엄마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일부러 발걸음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나쁘게만 볼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고깃집에 들렀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죠. 사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아 그래? 하고 대꾸할 수 있을 정도였죠. 엄마는 그때마다 돈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바보같이 왜 그러나 눈치를 보는 건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말릴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냥 잘하셨다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말이라 한참 모든 것이 바쁠 때 엄마가 고민이 있다면서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저도 복직을 한 뒤여서 연말정산이다 뭐다 바빴는데 엄마가 고민이라고 하니 한숨을 쉬며 말을 해보라 했죠. 아니, 너네 시어머니 말이다. 우리 어머님이 왜? 그 연말 모임을 하겠다고 20명 정도 우리 가게에 예약을 했는데 20명이나? 무슨 모임이시길래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아니, 내가 매번 공짜로 음식을 드렸었잖니. 이번에도 공짜로 먹는 건 줄 알면 어쩌지? 엄마, 그거랑 그게 같아? 당연히 돈 받아야지.
20명이나 와서 연말 모임이면 고기 먹고 술 먹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공짜로 줘. 공짜로 받아 먹겠다는 사람도 이상한 거지. 그렇지. 근데 막상 계산할 때 잘 먹었어요 하고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말에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 여태 공짜로 드렸으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친정엄마한테 들었다. 이번에 연말 모임을 우리 엄마 가게에서 하겠다고 예약한 것도 들었다.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밝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시어머니의 속을 떠봤죠. 어머님, 20명이나 끌고 오시면 그날 매출이 엄청 나오겠어요. 고기값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날 어머님이 우리 엄마 가게 매출 다 올려주시겠어요. 감사해요. 뭐 그렇게 했지.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눈치 없는 사람처럼 고깃값이 비싼데 감사하다. 엄마한테 그날 매출 많이 나올 테니 음료는 서비스로 주라고 하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서둘러 바쁘다고 전화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색하게 전화가 끊어지고 난 다음 날 엄마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전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소름도 돋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났어요. 제가 돈 꼭 내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예약을 취소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로 공짜로 밥 먹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소고기 값이야 물론 등급별로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맛이 워낙 고급이었어요. 예전부터 늘 제일 비싼 부위만 찾으시던 분이었고요. 그러면 20명이 모여서 제일 비싼 한우를 시켰을 게 뻔했죠. 한 사람당 10만 원짜리 고기만 먹어도 이미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인분만 먹겠어요. 한우가 얼마나 조금 나오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돌아가는데 괜히 속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매출을 올려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가게에 찾아간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 뒤로는 한동안 잠잠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졌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생기면서 우리 엄마 가게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홀 장사는 거의 못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엄마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배달을 시작했고 그나마 조금씩은 커버가 되는 듯 했죠. 포장 손님도 늘었고요. 집합금지가 풀리고 나서는 또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에도 배달로 자리를 잡은 덕에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는 더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또 몇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던 때였어요. 서류 챙기고 준비물 사고 설명회 듣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죠. 그때가 이미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조용하기는커녕 왁자지껄했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죠.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오늘 사돈 가게에 왔는데 오늘은 웬일로 사돈 부부가 안 계시다? 네? 어머님, 지금 어디시라고요? 내가 말 안 했니? 나 오늘 초등학교 동창회 신년 모임 있어서 사돈 가게에 한우 먹으러 왔지. 몇 분이나 가신 거예요? 한 40명 되려나? 40명은 넘는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가 워낙 끈끈해서 뭉치라 하면 이렇게 다들 잘 뭉쳐. 술 드셨어요? 폭탄으로 말아먹었지. 아무튼 사돈 부부가 안 계셔서 내가 인사를 못 드렸다.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대신 말 좀 전하라고.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올 때마다 돈을 그렇게 안 받으시더라.
오늘도 사돈한테 잘 먹고 간다고 공짜밥이 맛있긴 하더라고 전해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공짜밥이 맛있긴 하더라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마치 누구를 약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짓이구나 싶더라니까요. 어머님, 공짜라니요. 그게 무슨... 내가 계산을 하겠다고 해도 그 꿈 알리시는데 어쩌냐. 이번에는 금액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돈끼리 뭘 이런 걸로 돈 받겠다 하시겠어? 얼마나 드셨는데요? 글쎄 40명이 고기도 배불리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긴 한데 계산서 떼봐야 알 것 같은데.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1,000만 원이라니요. 저는요, 밥값으로 1,000만 원을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걸 공짜로 먹고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기보단 욕이 나오는 걸 막느라 말을 못한 것이었죠. 어머님, 지금 그 말은 1,000만 원어치 고기를 먹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전 취식을 하시겠다고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사돈끼리 돈 안 받은 지도 꽤 됐는데 금액이 무슨 상관이냐, 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통 못 왔으니까 쌓인 적립금 같은 거 그런 셈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매달 얼마씩 돈을 넣으신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는 호의로 대접을 했던 건데 그걸 이렇게 악용하시면 안 되죠. 학용이라니 내가 무슨 날강도야? 어?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와서 먹고 가는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야 해? 그래요. 그동안은 호의라고 쳐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죠. 오늘까지는 호의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왜? 1,000만 원어치나 먹었다고 지금 꼽주는 게야? 아니요. 저희 엄마 이제 그 가게 안 하신다고요. 가게 접은 지 꽤 됐는데 한 3개월 됐어요. 그 순간 정말 저는 귀에 까마귀 소리가 까깍 하고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죠. 수화기 너머로 그 정적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쩌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찰나 시어머니의 뒤에서 누가 고함을 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당신들 뭐야?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어? 계산 안 하고 어딜 튀어? 당장 들어와서 계산하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지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술기운에 들떠서 저에게 농담조를 실실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던 말투가 확 달라진 걸 보면 술이라도 깬 듯 싶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술이 깰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 같으면 머리털이 쭈뼛 소리를 내면서 곤두섰을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 들은 게냐? 지금 사돈이 이 가게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야? 네, 어머님. 저희 엄마요 3개월 전에 가게 권리금 두둑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아니, 사돈이 잘 나가던 가게를 왜 갑자기 접어? 너 지금 나 속이는 게지? 제가 이런 걸로 어머님께 거짓말을 왜 쳐요. 저희 친정엄마요. 장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삭신이 너무 쑤신다고 더 이상은 힘들겠다고 3달 전에 다른 분한테 가게 넘기셨어요. 야, 아니 얘 그걸 왜 지금 말하고 그래?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나한테 꽁꽁 숨긴 거야? 제가 뭐 숨기려고 숨겼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가게 접은 게 어머님이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물론 나한테 말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사돈의 일인데 내가 미리 알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니? 어머님, 그동안도 엄마 말로는 어머님이 매번 계산하시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어머님은 어차피 계산을 하려고 하셨을 테니까요. 맞죠?
그 말을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니? 1,000만 원 이 한우값은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걸 왜 저한테 따지고 그러세요? 먹은 건 어머님이랑 어머님 지인분들이시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이 어딨어.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서 밥값으로 1,000만 원이나 지불을 하냐 이 말이야. 저는요, 어머님한테 저희 엄마 가게에 가서 공짜로 식사하라고 등 떠민 적 없어요.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밥값을 지불해야지. 누가 무전취식하라고 했나요? 제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제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공짜로 먹겠다고 선택을 한 건 시어머니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시어머니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유치원생도 알 것 같은 상식을 입으로 설명하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던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가 계산하겠다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며. 그러면 아줌마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 그게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여기가 우리 사돈 가게인 줄 알고 왔다고. 우리 사돈한테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온 거라니까. 1,000만 원어치를 사돈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아니 뻔뻔하기 그지없구만. 당신이 왜 피해자인 척 억울한 척을 하고 그러셔? 남의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심지어 그 남자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분도 바른 말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변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집에는 언제 갈 수 있는 거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과 시어머니의 말다툼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사장님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저희 엄마의 편이 되어주는 말을 내뱉고 계셨어요. 사돈이랍시고 무전취직하는 것도 불법이다, 뭐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결국 사장님은 경찰을 불렀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 저에게 어떻게 하냐고 경찰서로 와달라고 말을 하셨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뚝 끊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경찰서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간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개무시하고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제가 가서 계산을 대신해 줄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뒤 상황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괜히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고 있던 남편을 불러서 같이 시어머니가 오라고 한 경찰서로 달려갔죠. 차 안에서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어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나 싶었죠. 가면서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줘. 그동안 우리 시어머니가 쭉 무전취식한 거 맞아? 아니, 갑자기? 제가 다짜고짜 정색을 하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도 난감한 듯 말을 얼버무리시다가 맞다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었고 매번 올 때마다 잘 먹었다고 하고 나가는 시어머니를 욕할 수 없어서 저에게는 포장을 해서 말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사위 민망할까 봐 시어머니는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말린 거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쪽팔린 건지 뭔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머리가 띵해 오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게 공짜로 밥을 먹었다니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아들 가진 사람의 유세라도 떠는 건지 뭔지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한참을 달려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사람들 목소리, 형사 목소리,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섞여서 웅성웅성 마치 시장통 같았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한쪽에서 어떤 남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또 형사 앞에서 웬 남자랑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왜 공짜밥 얻어먹으러 와서 여기 붙잡혀 있어야 하는 거냐고. 공짜 좋아하니 그렇게 머리가 벗겨지지? 아니 누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시장판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사람들끼리 분류를 하고 우리 시어머니와 사장님을 불러다가 대면을 시키더라고요. 서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다투고 있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 정말 망부석이 되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둘러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는데 지인들끼리 모여있는 구역에서도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남자가 우리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역시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고개를 확 돌리는데 얼굴에 엄청나게 큰 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점을 보자마자 그 남자가 누군지 저는 단박에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우리 엄마랑 예전에 대판 싸웠다던 시어머니의 친구였어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말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랑 매번 같이 오는 얼굴에 점이 크게 있는 남자가 있는데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어서 가게에 온 손님들이랑 시비가 붙고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대요. 한 번은 시어머니 없이 혼자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가려는 거 붙잡아서 돈 내라고 했더니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시집 보낸 딸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으면 공짜로 밥 주라고 했다고 해서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예의는 밥 말아 먹었고 시어머니랑 어울려 다니면서 있는 척은 엄청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딱 그 이미지였어요. 그 사람이 나서서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야, 무전취식으로 벌 받을 수는 없지 않냐. 다들 돈 좀 모아서 계산하자. 그걸 왜 우리가 나눠서 내냐. 나는 공짜에서 한우 먹으러 온 건데. 그렇다고 저 여편네 혼자 독박 쓰게 할 수는 없잖아. 아, 몰라. 돈 없어. 아니, 자네는 왜 자꾸 저 여편네 편을 들고 그래? 시어머니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같이 뻔뻔했어요. 마치 자기는 전혀 책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요. 그 광경을 보는데 진짜 현타가 제대로 왔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 난리 속에서도 사장님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죄송해요. 사실 그 가게를 이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저희 친정엄마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가게 운영을 아직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는 줄 알고 착각을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사돈가게라 해도 그렇지. 공짜 밥이 말이 돼? 사위라는 놈이 말이야. 나서서 지엄마 말릴 줄 알아야지. 내가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건 아니지만. 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야, 문제. 그래서 계산은 누가 할 건가? 아들놈이 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계산하러 온 게 아닌데요. 저도 거기서 무슨 정신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계산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진땀까지 흘려가면서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산하러 온 거 아니냐고, 자기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하면서 지금 자기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어서 놀리려고 온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 정말 놀리려고 온 거겠어요. 그래도 제가 계산을 할 순 없죠. 그동안 무전취식으로 이용해 먹었으면 시어머니도 한 번쯤은 당할 때가 됐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 가게니까 그동안 편하게 드셨다고 쳐요. 그래도 밥값 1,000만 원을 안 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며느리가 와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도 너무하네. 다 늙은 시어미가 무슨 돈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밥값으로 내. 그럼 아저씨랑 반반 나눠서 500만 원씩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네, 잘 알아요. 기억났어요. 우리 엄마 가게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손님들한테 시비 걸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진상 손님한테 질리기도 했고요. 장사해봐야 요즘 남는 것도 없다면서 그래서 가게 접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술 먹고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 내가 요즘 제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니 말 가려 해라. 그러면서 딱 그 남자의 팔에 팔짱을 끼는데 시모의 표정이 사랑에 빠진 얼굴인 겁니다.
그 장면을 보는 내내 남편과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충격 고백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그 남자의 만남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주변 동창들의 표정도 얼빠진 얼굴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라는 그 아저씨의 표정도 난감하다는 듯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는 게 좀 부끄러워 그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서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여보, 당신 아주 다양한 부름에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둘 돌아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는데 곧 알겠더라고요. 경찰들이 끌려온 시어머니,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하나같이 얼굴이 굳어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느라 두리번거렸어요. 시어머니도 느꼈겠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던 무전취식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걸요. 근데 정말 웃긴 광경이 펼쳐지게 됐어요. 시어머니랑 팔짱을 끼고 있던 그 남자는 뒤에서 들려온 여보라는 소리에 그대로 사색이 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게 보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왔어? 경찰이 연락했길래 바로 왔지. 아니 뭐야? 이 옆에 내는 뭐하는 여잔데 내 남편 발에 팔짱을 끼고 있어? 그 남자의 부인이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있는 걸 보더니 눈이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내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 그 목소리가 경찰서 내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기까지 했죠. 그제서야 눈치를 챘죠. 사람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를요. 이 남자 아무래도 와이프가 있는 남자인데 시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걸 왜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팔짱까지 끼며 공표를 했을까? 아주 그냥 의문이 가득 찬 그 순간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의 부인이 우리 시어머니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눈깔이 완전히 뒤집힌 채로 이번엔 그 전박이 아저씨의 머리채를 확 잡으시더라고요. 의외였죠. 이 새끼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이혼했다더니 이혼이 개구라였어? 뭐야? 당신 또 나랑 이혼했다고 거짓말치고 바람을 피운 거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아. 이 처죽일 놈.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고함, 울음, 욕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경찰들이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말리기 시작했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 전박이 남자 시어머니를 속이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돈도 잘 쓰고 다니고 모임도 많고 놀러도 열심히 다니니까 이 사람이다 싶었는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그 남자의 부인은 없어진 간통죄를 들먹이면서 소송 걸겠다, 가만 안 두겠다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대로 이 남자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좀 여기 경찰서예요.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완전히 쏘가 넘어갔다고. 사기야, 사기라고. 이 새끼 사기꾼이야.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은요, 정말 멘탈이 탈탈 털린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무전취식에 바람에 경찰서 난장판까지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찼던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들어갔어요. 형사가 상황을 정리하면서 말했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돈은 나눠서 내는 걸로 합시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왜 우리가 나눠내야 하냐. 공짜라고 말한 사람이 책임져라. 다들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와이프랑 자식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만 원 때문에 더 추해 보일 수는 없었는지 결국 한 사람당 20만 원씩 걷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시어머니가 책임지기로 했죠. 내가 당장 그 돈이 어딨어. 나 진짜 돈 없어. 아들아, 며느리야. 나 한 번만 도와줘. 그렇게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끝까지 자식한테 민폐야, 민폐. 그 말이 경찰서 안에 묘하게 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단순히 밥값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죠. 새로 바뀐 사장님의 마지막 말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쪽팔림을 당해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는 끝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조르진 못하셨어요. 아니, 못하신다기보다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얼굴에는 늘 긴장이 붙어 있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몫으로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밥값으로 계산했고 나머지 금액은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엠빵에서 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정리가 됐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 전박이 남자랑은 헤어졌다고는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으니 안 헤어질 수가 없었겠죠. 다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하루하루를 편하게 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부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면서 아주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거든요.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면서 모르고 만났든 알고 만났든 시어머니도 공범이라고 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전화벨만 울려도 움찔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붙잡고는 나는 몰랐다. 그 인간이 그런 거짓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당한 거다. 그런 뻔한 말을 끝도 없이 쏟아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게 저런 표정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이 일이 교훈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쪽팔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공짜로 밥 먹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하셨다고 엄마가 전해주셨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돈으로 예전처럼 펑펑 사치 부리면서 사는 건 이제 힘들 것 같다고도 하셨다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노인 일자리 같은 걸 지원해서 교육도 받고 실제로 일도 하러 다니신대요. 돈 버는 게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재밌다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남편은 이 일 이후로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요. 조금만 분위기가 싸해져도 먼저 눈치를 보고 우리 친정 갈 때마다 괜히 더 공손해지고 엄마 앞에서는 늘 먼저 고개 숙여서 말하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요. 행동도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말은 안 하지만 남편도 많이 배웠겠구나 싶어요. 그래도 뭐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우리 엄마는 사위가 뭐 잘못한 게 있겠냐고 그만 죄송해 하라고 달래주세요. 저희 엄마도 가게 정리한 뒤로는 장사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몸 좀 쉬면서 동네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예전처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지는 않게 됐어요. 선을 넘으면 넘었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됐지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면서 내 가족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밥값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무전취식, 거짓말, 바람, 경찰서 난장판까지. 그래도 이 일 하나로 다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누군가는 내려왔고 누군가는 배웠고 누군가는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얼굴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